자, 고소입니다. 자, 고소는 아주 중요하죠. 자, 의의봅니다. 자,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범죄 사실을 신고할 때 범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여기서 고소의 개념 정의는 다 끝난 거예요. 첫 번째, 고소권자입니다. 두 번째, 어디다 한다고요? 수사기관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네 가지 모두 다 구비했을 때 고소가 되는 것이고 어느 하나가 결여되면 고소가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소권자입니다. 고소권자는 제3자는 고소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 고발과 구별되죠. 제3자는 고발을 주체는 될 수 있을지라도 고소의 주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고소는 이 수사기관에 한다 했어요. 수사기관은 어디를 말하죠? 그쵸? 검사나 경찰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가거나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원 X, 판사 X, 즉 법원이나 판사에게 가서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닌 겁니다. 또 올라가 보면 행정기관도 아닙니다. 자, 그 점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범죄 사실이 뭔데요? 내가 절도를 당했다, 강도를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올라가 보시면 자, 고소는 되어 있어요. 범죄 사실이 특정돼야 한다 했는데 그 범죄 사실이 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절도나 강도나 강간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 특정의 정도는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굳이 쓰자면 내가 절도를 당했다, 강도를 당했다, 뭐 사기를 당했다, 뭐 강간을 당했다,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만 특정해서 고소장 접수시키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범행 일시, 장소, 방법까지 세세히 적으면 좋은데 세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찰이 수사할 때 다 밝혀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적거나 뭐 약간의 오타가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굳이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 적어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도 똑같아요. 밑에도 보면 범죄 사실을 지정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성명이 잘못 적어도 됩니다. 그렇죠? 성명이 불명이거나 성명을 모른다고 적어도 되고 성명에 오기가 있어도 되고 역시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경찰이 다 밝혀낸다 했어요. 자, 그 밑에 똑같습니다. 역시 범죄 사실만 특정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범인이 누군지 이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된다. 알면 더 좋고, 그렇죠? 누군지, 또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군지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알면 더 좋고, 그렇죠? 됐고요. 자, 그 밑에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만 있다면,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라면,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기를 당했다, 그렇죠? 누구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라고 한다면 그 특정된 기간 중에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색깔 칠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색깔 칠하지 마시고 쉬운 것은 색깔 칠하지 마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색깔을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단어. 기간이라면, 그치? 모든 범죄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고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쵸? 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올라가 보시면 피해자가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하는데요. 그 고소장에는 처벌 동그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표시가 됐다는 거죠. 자, 고소가 취소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제출하고요. 제출하고 고소장을 취소한 바가 없습니다. 없다면 그 고소는 유효한 거죠. 유효하다. 설령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즉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그럼 말로만 그렇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소장
처벌을 원치 않았다면, 진짜로 그랬다면 고소장 취소시켜야 되겠지. 근데 결국은 취소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취소시키지 않았다면 여전히 고소는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고소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따라서 단순히 범죄 사실을 피해 사실 신고는 처벌 의사표시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고소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별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고소라고 하는 것은요, 즉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수가 안 되면, 아무리 처벌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접수가 안 되면, 정식 접수가 안 되면 고소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판례도 출제가 몇 번 되었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부는 했어요. 교부했는데 이 고소장이 경찰관 호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이 경찰서에 왔다면 접수를 시켜야지, 접수를. 근데 이 사람이 접수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식 접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결국 돌려받았잖아요. 자, 그 밑에 정식 접수를 하라고요.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만 접수를 했습니다. 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만 했지. 처벌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죠? 또 정식 접수가 아니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냥 글만 올린 것뿐이지. 그렇죠? 이런 것은 적법한 고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칠해 볼게요. 안 되는 거. 단순한 피해 사실 신고는 아니다. 접수시키지 않은 거, 이거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렸고 그 다음에 조사만 해달라 했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고소라고 보지를 않는다는 판례를 받으시고, 최근에 각각 전부 다 출제가 되었던 판례들입니다. 성격을 보죠. 자, 고소를 공부할 때는 항상 비친고죄와 친고죄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비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고죄의 경우에는 단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는 이 소송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송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소 능력을 말합니다. 이 고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 고소 능력이 정확히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밑에 판례 보시면 빨간색으로 의사 능력을 말합니다. 고소 능력은 뭘 말한다?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 뭔데요? 여기 있잖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내가 절도를 당했는지 폭행을 당했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그 고소를 하면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겠죠. 그러한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그게 의사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 능력은 정확히 몇 살에 형성되느냐, 정확히 몇 살에 형성된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보통은 판례를 쭉 검토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시죠? 저학년 말고 4, 5, 6학년 이상은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장애인이 아닌 이상.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들은 전부 다 선생님 말씀을 다 알잖아요. 막 얘기하면. 그쵸? 엄마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똑똑한 애들은 저학년까지도 있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의사 능력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있어요. 학교 다닐 능력이 되면, 뭐 심지어는 유치원 애들도 있겠죠. 학교 다닐 능력이 된다면 전부 다 의사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민법상의 행위 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뭘 말합니까? 예를 들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몇 살을 말합니까? 19세 미만자죠. 19세 이상은 성인이니까요.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 보통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들어온단 말이죠.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자적인 재산 거래를 못해요. 재산 거래를 못한다. 핸드폰 하나도 못 사요. 이 사람들은. 핸드폰 하나도 자기 혼자서 못 산단 말이죠. 핸드폰 살 때 엄마 아빠가 데려가야 돼요. 이 친구를. 만약에 독자적으로 핸드폰을 사왔다면 엄마 아빠가 이거 어디서 났어?
핸드폰 내가 샀는데요. 핸드폰 가게가 핸드폰 가게 주인이 이 사람한테 팔면 이건 취소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 핸드폰을 물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뭐는 갖고 있다?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은 의사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의사 능력. 이 의사 능력만 있다면 고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밑에 고소 위임을 위한 능력도 마찬가지다 말은 고소 위임을 할 때에도 역시 의사 능력만 있으면 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민법상의 행위 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판례를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11살 됐다고 그랬잖아요. 11살 조금 넘었대요. 11살 조금 넘었다 이거예요. 그럼 보통 5, 6학년입니다. 5, 6학년. 그 정도면 의사 능력이 있지 않나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라면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절차입니다. 첫 번째 고소권자를 보죠. 자, 고소권자는 밑에 피해자가 고소권자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법정 대리인도 나와요. 법정 대리인도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법정 대리인 외에 여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권자가 돼요. 그 외에 고소권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걸 지정 고소권자다 이렇게 부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부터 볼까요? 자, 피해자. 자, 법조문 가보시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 사실상의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독자적으로 혼자서라도 고소할 수 있어요. 꼬맹이라도. 자, 됐고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3번 체크해보세요. 이때 피해자는 직접 동그라미, 피해자만을 말합니다. 간접적 밑줄 그으시고 X 안됩니다. 색깔 칠할게요. 직접만 된다. 색깔 칠할게요. 간접 안된다. 그러면 그 사례가 나와 있는데 기출이야.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그치? 사기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인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 그러면 피해자가 돈을 사기당했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도 피해자한테 받을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서 이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피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는 간접적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 요 사기죄에서 고소권자는 요 피해자만이 고소권자인 것이지 채권자는 고소권자가 안 돼요. 간접적 피해자라서. 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럼 이 처는 직접적 피해자죠? 그때 남편은 이 강간죄의 간접적 피해자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때 처는 고소권자가 되지만 남편은 안 돼요. 이거 옛날에 승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밑에 고소권은 1심 전소권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양도의 대상이 안 돼요. 누구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이 원칙 위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그 예외적인 것도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예외적인 것도 출제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고소권은 원래 상속 양도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이 침해가 계속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침해가 계속적일 수도 있을 때에는 이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양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침해도 같이 양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이전 전에 이루어진 침해에 대해서 고소권도 같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양도가 안 되는데 특허권, 저작권 같은 경우는 같이 양도도 된다. 따라서 상표권을 이전받았을 때에는 그 승계인은 피해자 지위를 승계받아요. 그 판례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저작재산권이죠. 저작재산권, 저작권, 줄여서 저작권. 이것을 양도받은 사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밑에 판례 보면 저작재산권자와 사이에 국내 상품화 계약을 체결을 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고소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국내 계약을 체결을 한 사람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왜 고소권이 없을까요? 이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업자일 뿐입니다. 그냥 장사꾼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영화를 만들거나 무슨 책을 쓰거나 상품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국내 업자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고소권이 없다고 봤습니다. 23년도 법학 경채 시험에 출제된 판례입니다. 자, 또 나와 있네요. 프로그램 저작권 나와 있네. 여기 명의신탁의 법리인데요. 명의신탁의 법리는 형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의를 빌려주는 거예요. 명의를 빌려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외적 법리와 대내적 법리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이때는 명의를 빌려준 자가 소유자가 돼요. 그것이 대외적이야. 대외적. 그래서 명의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됐나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뭐예요? 명의 신탁자, 명의를 빌려받은 자죠. 이 자가 소유자가 돼요. 이것은 형법 시간에 배워요. 근데 형법 안 배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명의 신탁일 때 여기 나와 있는 대외적으로. 대외적이란 말은 제3자가 봤을 때 그 말이야. 제3자가 봤을 때. 그때는 방금 말씀드렸지, 수탁자라고. 이 수탁자만이 소유권자가 돼요. 저작권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작권에 침해가 있을 때에는 고소권이 누구한테 있다?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라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고소권 역시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지 신탁자에게 있다 하면 틀려요. 출제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범위입니다. 자, 법정 대리인에는 친권자, 후견인이 있죠. 친권자에는 이제 부모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견인에는 뭐 삼촌이라든지 고모 등이 있습니다. 뭐 동시에 행사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제 친권자 부모이다 보니 부모가 먼저 행사를 하고 만약 부모가 없으면 이제 후견인 삼촌 고모가 나서서 이 고소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친권자 후견인을 말하는데 재산관리인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제인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심해 두셔야 되는데 특히 관련 판례에서 재산관리인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판례 1번의 별표를 치시고 아주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인데요. 이 재산관리인이라 할지라도 법원에 허가를 받았을 때, 즉 고소권 행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관리인, 뭐 재산관리인은 이제 부재자죠, 당연히.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있어서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고요. 최근에 무지무지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꺽스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뭐 같은 판례입니다. 여기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 관리 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허가를 받았을 때는 범위를 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형사고소권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행사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독립해서 고소권을 갖는 법정 대리인에 속한다. 이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원래는 1번이 무지무지 출제가 많이 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허가 색깔칠을 하시고 부재자 재산 관리인 색깔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 관리인은 이 지위는 고소 당시에 법정 대리인 지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범행 당시에는 지위 없었다든지 고소 후에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고소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법조문을 가보면 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해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해 있는데 독립 동그라미 칠게요. 이 독립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그 성질을 잘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쭉 내려오시면 자, 학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대리권설이 있고 고유권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고유권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리권설이 아닙니다. 자, 출제가 무지무지 잘 돼요. 자, 고유권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소권이 소멸할 수도 있나요? 소멸할 수 있죠. 친권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고소권 행사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고소권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법정 대리인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성년자가요. 이제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근데 그 미성년자가 마마보이라고 치면 뭐 학교에 있었던 일, 뭐 주변에 있었던 일을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한테 그대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애들한테 무관심하면 애들 역시 부모님한테 무관심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일절 자기에게 발생한 일을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소권이 6개월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뒤늦게 알았다면 여전히 법정 대리인 스스로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요, 법정 대리인이 한 고소를 피해자, 그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이 고의건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법정 대리건설은 이 고소권과 반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법정 대리권은? 독립대리권은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했다면 법정 대리인 고소권도 소멸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법정 대리인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독립대리건설인데 판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고의건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사법 전체를 토탈해 봤을 때 고의건설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고의건설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암기를 해두시고 그 외의 건 다 대리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법정 대리인 고소권은 고의권이다. 고의권 동그라미 치시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없이 밑줄, 의사에 반해서도 밑줄. 자, 그리고 여기 색깔 칠합니다. 자, 쭉 내려와서요. 자, 법정 대리인 고소권은 방금 읽었죠? 고의권설이라고요. 자, 그래서 법정 대리인 고소권은 누구로부터? 그렇죠. 법정 대리인 자신이 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여기도 색깔. 자, 출제가 모습이 많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모자 관계, 우리 형법 총론, 형법 강론이죠. 형법 강론에 존속사례죄 할 때 좀 나오는데, 모자 관계는 자식의 출생으로 당연히 이 모자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부자 관계는 다르죠. 부자 관계는 인지가 필요하지만 모자 관계는 입적 여부 관계없이 자식의 출생으로 당연히 모자 관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고소 당시에 이혼한 생모라 할지라도, 생모 동그라미, 생모라 할지라도 친권자로서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뭐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뭐 어려운 판례는 아니라서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친족을 볼까요? 자, 친족인데 이때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 직계친족이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두 번 나오나요? 부모님 두 번 나오네요. 여기도 부모님인데, 그쵸? 여기도 부모님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부모님과 여기 있는 부모님 뭐가 다른 거야? 이 직계친족, 여기 있는 부모님 직계친족은 부모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님도 있습니다.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부모님과 저기 있는 부모님 뭐가 다르냐고? 여기 있는 부모님은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고소권이 생겨나는 거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고소권이 없어요. 그러나 올라가 보면 여기 있는 부모님은요, 여기 있는 부모님은 피해자가 살아있어도 이 친권자 고유권으로서 고소권이 있는 거야.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대로 있는 거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있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생겨나는 거야. 그래, 사망했을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것도 뭐다? 이것도 고유권설이구나 이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독립대리권설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 사람들의 고소권도 소멸되는 거예요.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이 사람들의 고소권이 생겨난다는 것은 아하, 이건 고유권설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학설입니다. 학설. 다수학설. 자, 두 번째. 자, 단 앞에 끊고. 단.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는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이 조문을 왜 두었지?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것은 이 피해자가 사망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분명한 의사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의사? 저 사람 고소하지 말라. 그런 의사 표시를 했다면 그 사망자, 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망자의 유언을 존중해 주는 거야. 생전, 그렇죠? 이 사람의 살아생전의 유언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조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모님은 이 자기 딸 자식의 이러한 생전 유언을 존중해 주는 거지.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부모님은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여기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 자식이 말려도 엄마 아빠는 독자적으로 그냥 고소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딸 자식이 죽었을 때와 살아있을 때 그 취지가 다른 거지. 부모님의 액션을 어떻게 취하는지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고소하지 말라는 그런 그 명시적 의사가 있었다면, 그리고 죽었다면,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그 취지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단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단서 때문에 이 배우자, 직계親적, 형제자매의 고소권 행사라는 것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앞에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고 부모님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이 고소권자의 고소권은 일정한 나름대로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해 두시기 바라요. 자, 또 이것도 잘 나오죠? 전부 다 잘 나옵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야. 법정 대리인 친족이 피의자야. 피의자.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이 있어. 그랬을 때에는 누가 고소권자야?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고소권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앞에서 거론되는 누구야? 생모지, 생모.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봐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아까 후견이 있다. 후견인. 이 법정 대리인 중에서 누가? 후견이 있다. 후견인. 삼촌. 그쵸? 이 사람의 친족이니까 이 사람의 자식, 아들이 피해자인 A라는 여성, 이 사람이 약간의 장애인이었다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성추행을 했어. 또는 성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친척이니까 성접촉할 기회가 많잖아. 같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같은 방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이나 윗분들이 눈치 못 채도록, 그렇죠? 이게 성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촌의 자식이 또는 고모의 자식이 이 A라는 여성을 성범죄를 저지른다 했을 때 이 친척의 딸 자식이 피의자가 되잖아요. 성범죄의 피의자가, 그렇지? 그랬을 때는 이 피해자 A라는 여성의 엄마나 아빠, 그렇지? 이 사람의 부모님, 형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226조입니다. 동전이라는 것은 앞에 조문과 제목이 똑같다. 제목이.
B 피해자의 고소권자라는 제목이 똑같기 때문에 동전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고. 자, 조문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 친족이 피의자일 때는 누가 고소권이 있다? 피해자라 그랬어요. 이것을 피의자라 하면 틀려요. 한 글자 차이인데 실제가 된 적이 있어. 조심하시고. 독립고소권이 있다. 자, 사자 명예를 훼손하잖아요. 그치?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때는 그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고소권자. 자, 친고죄에 있어서 비친고죄는 아니에요. 친고죄에서만 적용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고소할 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고소할 자가 없다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이때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다면 검사가 빨간색으로 10일 동안 숫자 나옵니다. 10일 내에 고소권자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적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직권하는 거 아닙니다.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 있다면 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또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하는 거지 검사가 직접 고소 안 돼요. 전부 다 기출. 그리고 숫자가 기출. 됐죠?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언제? 신청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 직권 안 된다 그랬어요. 직권 없어요. 직권도 안 되고 직접 고소도 안 됩니다. 자, 각주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 기출이야, 기출. 자, 판례 볼게요. 자, 생모 됩니까? 생모 된다 했잖아요. 생모.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생모죠. 갑의 모입니다. 모도 고소권 할 수 있다. 고소할 수 있다. 지금 뭐 간통죄가 형법에서 없어졌지만 옛날에 간통죄는 친고죄에 썼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없고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쵸? 읽어보시면 됩니다.